링고드. 벽으로 둘러싸인 세계. 이 벽은 이 땅을 보호하고 양육한다. 이 벽은 신으로 여겨지며 이 세계에는 두 개의 나라가 나뉘어 있다. 한쪽은 지혜를 숭상하는 제국이고 다른 쪽은 용기를 숭상하는 공화국이다. 운명적인 날, 공화국의 최고 예언가 수바이가 불사조가 떨어지는 징조를 보았다. 그 장소는 제국의 국경 근처라고 믿어졌다. 수바이는 사령관 네넥의 왕에게 가서 그곳을 점령할 허락을 구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이 장군은 명령을 받기 전에 먼저 전투에 나서서 불사조의 징조가 매우 귀중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을 점령하려고 했다. 카이는 보물이 떨어지기 직전에 부대를 이끌고 도착했다. 그가 열어보니 안에는 여러 개의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 반지들의 기능은 나중에 명확해질 것이다. 그가 반지를 되돌려 놓으려던 순간 제국의 사람들이 보물을 훔치러 왔다. 수바이는 카이, 가 처리할 것이라고 믿었기에 걱정하지 않았다. 카이는 누군가에게 보물 더미에서 하나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들이 방금 얻은 것은 착용자에게 갑옷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반지였다. 다른 사람들은 4명이 1명을 상대하려고 했다. 하지만 카이는 로봇이 각자의 영혼을 대표한다고 믿었고 그 단조로운 무리가 자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카이는 그들을 모두 공중으로 던져버리고 한 번의 움직임으로 모두 끝내기 위해 돌진했다. 갑자기 근처에 또 다른 표지가 나타났지만 그들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떨어졌다. 수바이는 카이가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는 두 번째 표지를 직접 가지러 가기로 했다. 왕이 그들을 처벌하더라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표지가 떨어질 장소는 외진 마을의 영토였다. 그곳 사람들은 대부분 카우보이였고 1년 내내 높은 산에서 살아야 했다. 이 마을도 형편이 좋지 않았고 주로 채집과 사냥으로 살아갔지만 동물이 부족해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수바이는 렌과 함께 표지가 떨어질 곳으로 갔다. 표지판이 그 불쌍한 마을에 곧장 떨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의 보물이라는 것을 알고 모두 그 안에 음식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렌과 수바이는 마을에 접근했고 그들이 표지판을 데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 소녀가 그것이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소리쳤고 그 안에서 한 젊은 남자가 나와 요리하던 사람의 입을 차버렸다. 아이들은 그를 음식으로 생각하고 달려가 물어보려 했고 수바이는 표지판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날 밤, 온 마을이 그 젊은 남자에게 이름을 물었지만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가 기억하는 유일한 것은 그가 벽 너머에서 왔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세계가 전부 벽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우습게 여겼지만 주인공은 그들을 무시하고 벽을 넘어가려 돌아섰다. 수바이가 처음으로 벽 밖의 삶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지식은 항상 벽에 의해 형성되었고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은 벽의 신성한 속성으로 돌려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온 보물을 찾으러 도둑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주인공을 가리켰지만 그는 자신 같은 벌거벗은 사람이 그 보물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파란머리 소녀는 아버지의 유물인 변신 반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보안관이었기 때문에 마을을 지킬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끼고 변신했으며 이는 주인공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마을 학자는 주인공에게 그 반지가 착용자를 그들의 이상과 신념과 연결시켜 싸울 수 있는 갑옷을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푸른 머리의 소녀는 신념 덕분에 공격을 저항할 수 있었지만 도둑은 적이 더 많이 도망칠수록 더 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녀를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주인공이 푸른 머리 소녀를 도와주기를 원했는데 갑옷이 파괴되면 사용자도 죽기 때문이다. 그는 철상자로 달려가서 반지를 찾기 위해 너미지대했다. 그는 자신이 이걸 사용할 만큼 강하다고 확신하며 반지를 껴넣었다. 그는 성공적으로 멋지고 압도적인 로봇으로 변신했다. 그는 대신 싸우러 들어가 도둑을 유인하여 산 아래로 쫓아갔다. 도둑이 공격하기 위해 달려들었을 때 주인공의 몸은 슬라임처럼 부드러워졌지만 다시 형태를 갖추었을 때 여전히 싸울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했지만 도둑이 도망가도록 강제로 반지가 부서질 때까지 계속 차고 있었다. 치바이는 그를 발견하고 그가 그렇게 오래 버틴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1에서 2시간 만에 지쳐버리기 때문이죠. 츠바이는 그에게 벽 밖의 세상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곳 사람들은 모든 것이 벽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를 믿을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는 츠바이의 설명에 혼란스러워하다가 그에게 한 대를 때렸고 낸이 급히 그를 공격하려 달려들었어요. 츠바이가 그걸 막았고 그는 에로에게 매우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는 그가 벽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며칠 동안은 여기 머물러야 한다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파란머리 소녀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에로를 찾으러 가고 싶어 했어요. 갑자기 그는 다시 이곳으로 던져졌고 잠들어 있었어요. 츠바이와 렌은 돌아왔고 렌은 츠바이에게 에로와 벽 밖의 일에 대해 법정에 가고 싶지 않으면 비밀로 하라고 했다. 둘은 다시 카이를 만났고 카이는 두 번째 보물에 대해 물었지만 츠바이는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날 아침 에로는 마을에 정착했다. 아이들은 그와 놀려고 했다. 보안관은 아틀리라고 불렸다. 그녀는 그에게 옷을 주었는데 그것은 마을의 재봉사인 젊은 남자 비트가 만든 것이었다. 에로는 옷을 칭찬했지만 비트는 에로에게 자신의 집을 고쳐달라고 했다. 그는 에로에게 임시 집을 지어주고 자제가 있으면 더 크게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소녀는 마을 사냥꾼도 왔다는 것을 고려했으며 그녀는 엘샤였다. 그녀는 에로에게 불신을 보이며 그를 따라오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를 사냥에 데리고 가서 그들의 마을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었다. 그들의 마을은 매우 작고 가난했으며 두 대국 간의 전쟁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없었다. 그가 여기 남는다면 마을에 더 많은 위험을 가져올 뿐이었다. 그는 그들이 그를 쫓아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비트는 그에게 조금의 음식만 주었고 그것이 그들이 그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다. 그동안 츠바이는 왕의 도장을 위조하여 렌과 함께 진실을 찾기 위해 비밀 장소로 갔다. 그는 마을을 공격한 도둑이 제국 출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전의 도둑은 자신의 패배에 대해 보고했지만 반지만 부서졌을 뿐 그는 다치지 않았다. 이곳의 공주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만약 유혈 사태를 예방할 방법이 있다면 꼭 알고 싶어 하여 대신들에게 에로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마을이 위치한 작은 나라의 대통령을 호출하여 가능하다면 에로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날 저녁, 마을에는 에로가 갚기 위해 사냥해온 동물들이 많이 돌아왔다. 갑자기 병사들이 에로를 찾기 위해 마을 수색을 요구했지만 그는 여기 없었고 그래서 대통령은 마을 전체를 없애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변신하고 총을 쏘기 시작했고 아틀리는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전투에 나가야 했다. 엘샤는 에로의 철상자에 달려가 반지가 더 있는지 확인했다. 아틀리는 얻어맞고 있었고 엘샤는 다른 반지를 찾아 변신했어요. 하지만 착지하자마자 바로 구멍에 빠졌죠. 비트는 도망치려 했고 우물에서 자고 있는 에로를 발견했어요. 에로는 수바이에게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서 자려고 그곳에 내려갔어요. 그 후 변신의 지휘관과 싸우러 뛰쳐나갔죠. 수바이는 금지된 지역에 도착해 그곳에 보존된 고대 문헌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엘샤는 목소리를 들었고 그것이 그녀를 갑옷과 연결시켜줬어요. 에로는 지휘관을 여러 번 발로 차서 그를 성공적으로 물리쳤어요. 다시 한번 반지가 부서졌지만 사람은 살아남았다. 서바이는 읽고 나서 에로가 벽 밖의 수호자라는 것을 알았고 그가 진정으로 깨어나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되면 세상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 엘샤는 구멍에서 나와 거대한 배를 끌어냈다. 공화국의 왕은 새로 획득한 반지를 군인들에게 배포했고 그들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 왕은 카이에게 두 번째 보물에 대해 물었고 서바이에게 가능한 한 빨리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엘샤가 배에서 다리를 빼내자 갑자기 배가 멈추고 쓰러졌다. 카이는 그 후 두 번째 보물에 있는 사람과 그가 막 조사한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배에 대해 들었다. 카이는 서바이가 덜 무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황제가 매우 무섭고 서바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시 같은 존재였다. 수바이는 왕에게 보고하기 전에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모두가 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전체가 심각하게 파괴되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었다. 에로는 이 배를 이용해 성벽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고 엘샤만이 그 배를 움직일 수 있었다.
그 후 그는 잠에 빠졌고 비트는 사령관과 무언가를 논의했다. 에로가 깨어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배신하고 변신 반지까지 빼앗아갔다. 그들은 그와 이 물건을 대통령에게 넘기기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 밤 아틀리가 와서 에로가 2번이나 그들의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에 비트에게 그를 풀어주라고 강요했다. 그러나 엘샤는 아틀리에게 총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군대는 그를 단지 데려갈 뿐 처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에로는 아틀리에게 그를 그냥 두라고도 말했다. 그는 도망치기보다는 그들과 마주하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엘샤는 로봇으로 변신의 배를 조종하고 모든 마을 사람들과 에로를 대통령에게 넘기기 위해 출발했다. 빛은 아틀리에게 싫어한다는 것을 깨닫고 꽤 슬펐다. 그들이 대통령을 만나 에로를 넘겼을 때 그는 그들에게 이 산길을 통해 새로운 정착지로 가라고 말했다. 모두는 그를 완전히 믿고 배에 올라탔다. 빛은 자신이 실어받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 들어가겠다고 요청했다. 온 마을이 산길을 지나고 있을 때 빛은 대포를 쏘게 속았다. 대통령이 두 나라의 배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한쪽에 넘기면 다른 쪽이 가만두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대통령은 대포를 발사해 배를 흙과 바위 아래에 묻어버리기로 했다. 비트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대통령에게서 반지를 훔쳐 에로에게 던졌다. 그는 우리에서 빠져나와 비트를 데리고 도망쳤다. 에로는 엘샤를 깨우쳤고 그녀는 다시 한번 하늘로 날아오르기로 결심했다. 지휘관은 그들을 추격하기 위해 반지를 요구하며 배에 매달렸다. 에로가 싸움에 합류하려던 순간 아틀리가 다시 전투에 나섰다. 그녀는 그 남자를 묶었지만 그는 거칠게 몸을 흔들며 그녀의 입에 총을 쐈다. 그녀는 신념을 바꿔 총알을 그에게 되돌려보냈고 에로가 그를 마무리했다. 그 마을은 대통령과 군대에게 더 이상 자신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강요했지만 대통령은 마을 전체에게 이 나라를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마을은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배를 자신들의 집으로 여기기로 했고 당분간 에로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들은 벽 밖에서 정착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수바이는 이제 왕에게 보고하고 배와 에로를 직접 처리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몇 년 전 카이와 수바이는 둘 다 마을에서 정부에 팔려간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짐승처럼 우물 속에 던져졌고 이것은 카이를 매우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수갑을 부수고 이 나라를 장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수바이와 카이는 이 나라 전체를 바꾸겠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수바이가 에로를 처리하고자 했던 이유는 큰 공을 세울 수만 있다면 그 누구도 그들 둘이 꿈을 이루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카이가 따라오지 않길 바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카이의 공로를 빼앗는다고 말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둘 다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굳게 결심했다. 한편 용병 집단이 두 나라 사이의 중립지역에 도착하여 제국의 농장을 공격했다. 에로의 일행은 두 나라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배를 중립 경로를 따라 벽까지 가게 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갑자기 공화국의 병사들이 나타나 그들을 공격했다. 그들은 공을 던져 에로의 일행이 왕을 만나게 했다. 그는 이 배를 소멸시키겠다고 결심했고 그들은 협상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었다. 그가 말이 끝나자마자 총성이 울렸다. 의사는 그들에게 인근 상인 도시에서 일시적으로 숨으라고 했다. 아틀리는 길을 인도하고 엘샤는 배를 조종하며 에로는 방어할 것이다. 수바이는 앞서 보낸 4용병을 전투에 투입했다. 4명은 반지를 끼고 뛰어나가 배가 더 이상 날지 못하게 하는 어떤 연기를 뿌렸다. 수바이는 이 배에서 날아다니는 배를 저지하는 방법을 시도했으며 예상외로 성공했다. 배가 멈추어 에로와 아틀리가 내려와 싸워야 했다. 수바이와 렌이 에로를 맞이하러 갔다. 이전에 수바이는 그가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도왔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에로는 수바이와 협상하고 싶었지만 실패하여 이제 수바이가 친구인지 적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4명은 수바이가 그를 가루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분명히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가 잘 싸우기를 원했고 그래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바이는 에로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지만
정보는 수바이가 꼭 파악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국 측에서는 국경이 공격당했지만 침략당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배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의심했다. 아틀리는 한 남자에게 땅에 끌려 내려갔다. 에로는 나머지 3명에게 바람, 물, 불을 사용해 공격당했다. 엘샤는 배에 영원히 있을 수 없었기에 전투를 위해 분리되었다. 그녀가 아틀리와 힘을 합치자마자 물 사용자에게 공격당했다. 에로는 그들로부터 무능력하고 운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주인공인 이유를 보여주며 갑자기 4개의 몸으로 분리하는 능력을 배웠다. 수가 같을 때는 그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수바이는 자신이 특정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능력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의 힘은 무한했으며 세계 종말에 대한 예언이 사실이라는 의미였다. 공화국 병사들은 그 순간 갑옷을 동시에 작동시켰다. 그러나 수바이가 버튼을 눌러 모든 반지가 부서지게 만들었다. 그는 렌을 차에 가두고 에로에게 항복하러 갔다. 그는 더 이상 공화국을 섬기고 싶지 않았고 에로의 그룹에 합류하고 싶어 했다. 그는 또한 성벽밖에 관심이 있었고 렌과 병사들이 돌아가 왕에게 그가 반란을 일으켰음을 보고하기를 원했다. 렌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제 돌아가거나 죽는 것 둘 중 하나였다. 모두가 돌아갔을 때 수바이는 여전히 의심을 받고 총구가 그에게 겨누어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바이에게 왜 배가 더 이상 날지 못하는지 물었다. 수바이는 땅속에 금속 광맥이 있어서 배와 반발력을 일으켜 하늘을 떠다니며 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까 뿌려진 물질 때문에 반발력이 사라졌고 1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이전에 속았던 적이 있어서 여전히 수바이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에로가 했던 방식으로 수바이가 스스로 증명하기를 원했다. 렌은 이제 돌아와서 수바이가 배신했다고 카이에게 알렸지만 그 이유는 알지 못했다. 수바이는 이제 배의 조종실로 이끌려갔다. 10년 전 수바이와 카이는 여전히 노예였고 군인들과 함께 하늘에서 보물을 찾으러 보내졌다. 수바이는 낙하 각도를 계산하고 카이를 이끌어 그것을 회수했다. 그들은 반란군 병사들에게 공격받았고 카이가 혼자서 모두 처리했다. 황제와 왕에 가까운 측근이 나타났다. 측근은 두 사람이 황제 앞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처형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바이는 손으로 카이를 보호하며 두 사람이 공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왕도 이 업적을 존중하여 두 사람을 군대에 받아주었다. 수바이는 이제 의사에게 이 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제어판, 조명,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은 모두 수바이에 의해 설명되었다. 갑자기 엘샤가 적이 나타났다고 보고했고 단 한 사람뿐이었다. 수바이는 그들이 대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 카이는 변형등을 활성화하고 전체 배를 멈추게 했다. 수바이는 카이가 1000명의 군인만큼 강하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방심했고 카이는 한 번의 공격으로 배를 완전히 멈추게 했다. 전체 배가 흔들리는 동안 카이는 수바이를 끌어내기 위해 엘샤와 맞서기 위해 달려갔다. 엘샤는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 팔찌를 제거해야 했고 에로는 전투에 참여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수바이는 스피커를 켜고 에로의 편에 합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공화국이 가라앉는 배라고 믿었고 다른 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꿈은 이제 카이의 꿈과 달라졌다. 에로도 카이와 마주쳤고 변신했다. 카이는 공격을 위해 불의 검을 활성화했지만 그는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검을 회전시키며 에로를 던졌다. 그는 여러 개의 몸으로 나뉘어 공격해 다가갔지만 몸에서 충격파를 발사하여 에로를 넘어뜨렸다. 에드린은 에로를 돕기 위해 뛰어나갔다. 마을 우두머리는 이것이 수바이와 에로가 그들을 이 상황에 끌어들인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떠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경에 처할 것이었고 두 나라 모두 이 전함을 위험으로 여겼다. 이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싸우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이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이 있었고 의사가 그의 지시를 따르도록 해야 했다. 수바이는 밖으로 나가 모든 사람에게 대화를 위해 갑옷을 벗으라고 요청했다. 에로는 카이가 이렇게 강할 줄 예상하지 못했고 이제 그들의 유일한 선택은 수바이를 믿는 것이었다. 수바이는 카이와 협상하러 갔고 카이는 그들의 약속을 배신한 이기적인 본성에 대해 수바이를 꾸짖었다.
그는 수바이를 상기시키기 위해 흉터를 보여주었다. 5년 전, 카이가 변형 반지를 받았을 때 그는 유일하게 다르기 때문에 장군으로 승진했고 수바이는 수석점성가가 되려고 노력했다. 둘 다 이 나라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으며 카이는 수바이의 친절을 기억하기 위해 이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이제 수바이는 회복되어 상처가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나라를 바꾸고 싶지 않았고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다. 그가 카이보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에로를 선택한 이유는 에로가 카이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카이는 싸우기 위해 검을 뽑았지만 비트는 그에게 총을 겨눴다. 그러나 카이는 그저 돌아서 총을 치워버리고 비트에게 아픈 타격을 줬다. 하지만 에로는 다시 싸우기 위해 돌아왔다. 그는 다시 링에 들어가기 위해 연막탄을 발사하고 변신했다. 카이는 싸우고 싶어 했지만 수바이는 의사에게 대포를 쏘라고 지시했다. 대포는 궁전까지 닿을 수 있었고 카이는 두 번째 발사 후에야 마지못해 돌아왔다. 에로는 카이가 수바이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카이는 수바이를 가장 큰 적으로 여기고 있었고 수바이를 쓰러뜨리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수바이는 아직도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만 덧붙였다. 수바이는 의사가 아주 잘 행동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전에 그들은 빈 탄환만 발사했으며 폭발은 수바이가 미리 수도에 준비해둔 것이었고 적절한 순간에 맞춰 터뜨렸다. 그것만이 카이를 물러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날 밤, 왕은 카이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카이를 잠시 징계하려 했다. 내는 더 이상 수바이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래서 카이가 그녀를 받아들였다. 다음 날 아침, 엘샤는 3시간 동안 계속 비행해서 조금 피곤했다. 수바이는 그녀가 쉴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비트는 그를 신뢰하지 않았고 에로는 그를 수바이의 주인으로 삼았다. 수바이는 그의 지능을 이용해 비트를 혼란스럽게 하여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는 엘샤가 쉴 수 있도록 비행 능력을 활성화하고 의사에게 그녀의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사들은 엘샤가 괜찮다는 것을 확인했고 배는 무언가가 멈출 때까지 계속 비행할 수 있었다. 그는 엘샤의 남은 에너지를 사용해 배가 조종 없이 스스로 떠다니게 했다. 촌장은 엘샤가 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고 그들은 배를 구경하러 갔다. 배는 매우 넓었고 수백 명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정도였다. 게다가 이곳은 그들이 이전에 살던 곳보다 더 편리하고 현대적이었으며 배에 있는 무기들은 그들의 옛날 총들보다 훨씬 더 좋았다. 카이는 임무에 실패한 벌로 무거운 바위 아래에 눌려 처벌을 받고 있었다. 카이는 또한 이것을 자신의 힘과 자신감을 키우기 위한 훈련으로 여겼다. 장관이 그를 찾아와 황제가 반란군을 진압하러 출정했으니 이제는 대신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는 3일 후에 처벌을 받을 예정이었고 그때까지는 필요한 모든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그동안 배는 사람들이 나가서 음식을 구할 수 있도록 정박해 있었다. 에로의 그룹은 이동 경로를 그려가고 있었고 그들은 영주의 자치구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곳은 영주가 지배하고 있어서 보안이 느슨해 보였고 더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틀리가 음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발표하자 그들은 계속 길을 갔다. 그날 오후, 그룹은 한 영주의 영토를 지나고 있었고 로봇에 의해 막혔다. 그들은 이 사람이 카이만큼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에로가 나서서 그들을 구했다. 그 그룹은 이 사람이 10대 소년임을 알게 되었다. 그가 굶주린 것 같아 보였기에 그룹은 그에게 음식을 주고 집으로 데려갔다. 소년은 그의 다른 친구들에게 이 그룹이 음식을 주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소년은 그곳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동물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몇몇은 실험 대상이 되기 위해 음식과 피난처를 제공받는다고 생각하고 영주의 집으로 끌려갔으나 결국 실험 대상으로 전락하여 채소처럼 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중 2명이 변신 반지를 훔쳐 연구구역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탈출했다. 아이들은 에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에로는 그들이 무리를 따라오게 했지만 아이들은 여기에 남아 이곳을 지키고 싶어 했다. 갑자기 영주가 문제를 일으키러 왔고 에로는 몇 번의 움직임으로 그들을 물리쳤다. 그 후 그는 그들을 쫓아내고 아이들에게 저녁 식사를 주었다. 그는 파란머리 소년을 찾았고 자신에 대해 완전히 비관적이었으며 에로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 남아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그냥 고개를 돌렸다. 그는 이후 비트와 서바이와 함께 영주님의 장소로 갔다. 새벽 근처 세 사람은 영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아이들의 농장을 공격하기 위해 돌아왔다. 그는 이 지역의 지도를 얻기 위해 그들에게 등을 돌려 성벽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마을의 우두머리도 에로가 곧 진정으로 그들을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바이는 영주님에게 변신 반지를 꺼내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이를 알아차렸고 파란머리 소녀는 더 이상 약해지지 않기로 결심하고 싸우러 나갔다. 소녀는 연기를 내뿜으며 에로에게 주먹을 날리려 했고 수바이는 아이들이 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빛을 비추었다. 그들은 변신하여 군주를 압도할 수 있었고 에로도 싸움을 중단했다. 수바이는 지도를 외워서 군주가 속았다고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수바이는 아이들이 스스로 방어할 무기를 얻도록 도와주었고 또한 그들이 이 공동의 집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맞서 강해지도록 도와주었다. 그 그룹은 여정을 계속했고 수바이는 에로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 계획을 세운 것이 가장 큰 공적이라고 여겼다. 에로의 그룹은 그들을 쫓아오는 군대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 군대는 중립지대와 교차하는 벽 근처에서 그들을 공격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것은 금기였다. 그러나 공화국의 왕은 법에 어긋나더라도 그들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둘러 성벽을 허물고 먼저 떠나야 했다. 갑자기 아이들이 달려와 마을 사람들의 절반과 마을의 촌장이 성벽을 허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떠나고 싶어 한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성벽 안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밖에서 살 수 없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더 나은 곳을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영주는 공주에게 보고했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화를 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고 그가 떠날 때 그는 공주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다. 그 대가는 기병대장이 공주를 울린 벌로 그의 손 하나를 가져간 것이었다. 그녀는 2명의 신하들이 그녀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방식과 입장이 있었고 문제를 일으키는 배를 제거할 준비도 되어 있었다. 한편 에로의 무리는 성벽에 도착해 성벽을 허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로봇으로 변신해 공격을 시작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아틀리도 도와야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수바이는 그 누구도 이 벽에 대해 실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유를 알지 못했다. 한편 내는 수바이가 남긴 모든 정보를 찾으려 하고 그가 궁전에 심어놓은 폭탄을 발견했다. 거기서 왕의 신하도 수바이가 폭탄을 심어놓고 그들을 속였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지만 중립조약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령관에게 공격하라고 하지 않았다. 수바이는 이제 배의 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내고 벽을 향해 발사했지만 여전히 전혀 효과가 없었다. 갑자기 벽에서 2개의 촉수 같은 것이 자라나며 그들을 공화국 쪽으로 밀어냈다. 사령관은 이를 기회로 삼아 그의 군대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북부 공화국의 장군이었고 에로와 수바이의 머리를 왕에게 바치려 했다. 그는 서둘러 올라가서 에로를 배에서 끌어내려 싸움을 벌였다. 아틀리는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에로의 점액 같은 몸을 공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스를 방출해 배척력을 제거하고 배가 떠나는 것을 막아야 했다. 엘샤는 수바이가 말한 대로 그곳에 남아야 했기 때문에 아틀리는 배로 돌아가 방어를 해야 했다. 지휘관이 특수기술을 사용하려고 할 때 어디선가 로봇이 날아와 그의 무기를 훔쳤다. 그 사람은 제국 측의 여성 지휘관이었다. 그는 그녀가 영토를 침범했다고 생각했지만 규칙상 지상 침범만 금지되어 있었고 그녀는 공중에 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수바이는 제국이 법을 피하기 위해 비행 로봇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밝혔으니 그녀가 맞았다. 수바이는 또한 배의 반발력을 없애는 모든 가스를 배출하도록 배기구를 재배치했다. 지휘관은 에로의 그룹이 공화국의 관할권을 벗어나 중립지대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그 덕분에 장군은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고 후퇴해야 했다. 그녀는 또한 전체 그룹을 공주와 손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초청해도 되는지 허락을 요청했다. 에로는 거절하며 벽을 해결하기 위해 남고 싶었지만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식을 중시하는 제국조차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에로는 여전히 거절했다. 지휘관은 전체 그룹을 공주에게 데려가고 나중에 에로를 설득하러 돌아오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낸과 카이는 자유를 얻으려 하고 있었으며
수바이에게 쓴맛을 맛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그룹은 사령관으로부터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곳은 6명의 최상위 존재들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가장 위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공주가 있었고, 그녀는 그들이 벽을 넘는 아이디어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제국의 수도에 도착했으며, 이곳은 전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아틀은 여전히 에로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엘샤는 이때 그녀가 곁에 필요했다. 에로는 여전히 매우 적극적으로 벽을 치고 있었고, 의사는 그와 함께 있었다. 전체 그룹은 이제 공주의 궁전까지 도착했다. 여성 사령관은 그들을 공주가 준비한 식탁으로 안내했다. 마을 사람들은 먹으려고 몰려들었고, 아틀레와 엘샤는 욕실로 안내되어 그곳에서 공주를 만났다. 그곳에서 그들은 짧은 외교적 대화를 나눴고, 공주는 모두가 평화롭게 함께 산다면 숙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후 공주는 나가면서 여군 대장이 곧 에로를 여기로 데려오길 바랐다. 에로는 지금 의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 있었다. 갑자기 여군 대장이 그를 잡으러 뛰어들었지만 그는 변신하여 반격했다. 그는 복제체를 만들어 발판으로 사마점프해 그녀를 붙잡았다. 그는 자신을 벽 밖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고 그녀는 즉시 따랐다. 수바이는 이제 비트를 찾아 잠시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에로는 높이 들어올려져 이 벽의 꼭대기를 지킬 것들과 마주쳤다. 그것들은 벽을 단단히 유지하고 누구도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봉인으로 볼 수 있었다. 에로는 고집스럽게 위로 달려갔지만 그녀에게 공격당하고 다시 아래로 차여졌다. 갑자기 보물 상자가 떨어졌고 그는 그것을 잡고 날아오르려 했다. 수바이는 2명의 공주 가까운 조언자를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그가 공화국의 비밀을 밝히면 수바이에게 망명을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타협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여선장의 비행 능력을 향상시켰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면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에로는 보물을 손에 넣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달려가려다 여성 대장에게 저격당해 붙잡혔다. 그녀는 에로를 궁으로 데려갔고 비트에게 발각되었다. 그는 수바이가 지시한 대로 관찰하러 갔고 그에게 신호를 보냈다. 수바이는 배로 돌아가겠다는 핑계를 대었고 비트는 경비병들을 공격하러 뛰어갔다. 비트는 역으로 당했지만 수바이가 직접 해결할 수 있었다. 에로는 여성 대장에 의해 연구를 위해 노과학자에게 넘겨졌다. 그의 목적은 신앙 없이도 갑옷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수바이는 이를 예상하고 이 계획을 세웠다. 이제 모든 것은 비트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가 버튼을 정확히 눌러 에로를 풀어준다면 그들은 살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죽겠지만 수바이는 자신의 가치로 여전히 살아남을 것이다. 비트는 정확히 쏘아 에로의 탈출을 도왔다. 수바이는 그가 탈출할 수 있도록 연막탄을 던졌다. 여자 선장은 여전히 그를 공격하기 위해 돌진했지만 그는 수바이의 칼을 집어들어 반격했고 그녀의 가면을 부수어 그녀가 공주라는 것을 드러냈다. 하지만 공주에게는 2가지 다른 성격이 있는 것 같았다. 수바이는 3사람 모두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연막탄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수바이는 공주가 여러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했고 비트는 에로가 반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공주가 조금이라도 긁히면 모두 쫓겨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바이는 계획을 세울 자유가 없었고 여선장이 직접 공주를 막으러 왔다. 여선장은 공주가 돌아올 수 있도록 공주의 일을 직접 하겠다고 했다. 에로는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기에 변신하여 2사람을 데리고 나갔다. 여선장은 보고를 위해 다시 전화해야 했고 계획을 배치해야 했다. 아틀리는 이제 에로를 도우러 가고 싶었지만 엘샤에게 막혔다. 엘샤가 자신의 정신을 안정시켰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절반은 갑작스러운 고향 상실과 배 위에서의 방황으로 여전히 매우 혼란스러웠고 결국 새마을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 이제 아틀리가 떠나면 그녀는 혼자가 될 것이다. 갑자기 둘 다 에로와 여자 대장이 밖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에로는 수바이와 비트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몸을 나눌 수 없어 팔을 크게 늘려 그녀를 붙잡아야 했다. 갑자기 그는 전투 형태를 잃었고 여자 대장도 직접 그를 상대하기 위해 반지를 벗었다. 하지만 의사가 달려와 그녀를 막았다. 여자 대장은 그의 여동생이었고 그가 제국을 떠난 이유는 바로 그 자신이 공주를 지금처럼 다중인격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공주를 치료할 방법을 찾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수의 뇌가 필요했다. 에로는 다른 사람들의 신념을 죽이지 않고도 꺾을 수 있는 자였지만 비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몰랐다. 그러나 여자 대장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자신의 신념에 매달렸고 결국 에로의 무리가 도망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의사는 그들을 지하 하수구로 데려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5년 전 왕이 죽었고 40명의 상속자가 있었지만 현재의 공주가 선택되었다. 공주는 나는 비행 연습을 좋아해서 여선장은 자주 행글라이더를 타고 함께 비행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실수로 총을 쏘아 두 사람 모두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는 그들이 새에게 공격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알고 있었다. 그 이후로 공주는 여러 인격을 가지게 되었지만 둘 중 한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만 그랬다. 그의 여동생도 그를 해치려 하기 시작해서 그는 공주를 치료할 방법을 찾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공화국의 왕이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가까운 조언자의 모든 음모를 꿰뚫어 보았지만 여전히 그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여 그를 두었다. 그 후 그는 카이를 만나러 갔고 시간이 지나 그가 잘 훈련되었음을 보았으므로 그를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그 후 왕은 그가 방금 진압한 반란 세력의 두목의 처형을 조직했다. 두목은 그를 약하다고 비웃었고 왕은 반지를 주며 스스로 싸우겠다고 했다. 다른 이는 갑옷을 착용했지만 그는 평범한 무기만을 사용했으나 그것으로도 한 번의 움직임으로 상대를 처치하기에 충분했다. 그 후 그는 병사들의 흥분을 이용해 제국 침략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아틀리에 마을 전체는 에로의 그룹이 공주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다. 여성 대장은 공주를 곁에서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갑자기 공화국의 왕이 이틀 뒤 침략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하루 안에 항복하라고 통보했다. 공주는 갑자기 성격이 변하더니 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녀는 과학자들을 불러 병사들의 갑옷을 긴급히 제작하고 개량하게 했다. 악한 성격이 이제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 성격은 약한 성격이 지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나서기로 했다. 그녀는 누구도 자신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게 하고 명령에 따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은 곧바로 백성들에게 퍼졌다. 의사는 가서 이야기를 듣고 에로의 무리에게 돌아와 알렸지만 수바이는 자신이 미행당한 것을 깨달았다. 공주 비서가 나타나 공격하려 했을 때 갑자기 광대가 나타나 그를 쫓아냈다. 이 광대는 4명을 이끌고 마스터라는 사람을 만나게 했다. 4명 모두가 이상한 궁전으로 끌려가 최고의 선택이라 불리는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은 제국의 6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진정한 후계자를 선택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는 에로의 무리가 누군지 알고 있었지만 에로는 그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고 그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힘을 발동해 그를 날려버렸다. 그는 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이 너무 강대해서 전부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나태하고 우울하게 만들기 위해 쾌락에 빠졌고 진지해진다면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었다. 앞서 언급된 비서는 여기로 데려왔다. 그는 에로의 그룹이 그의 손님이기 때문에 궁전의 손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의 공주를 선택하고 다른 후보들을 오락을 위해 여기로 데려온 사람이었다. 그들은 모두 노예가 되었지만 죽는 것보다는 나은 일이었다. 공주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피를 기부하고 왕위에 적합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것이 아마도 공주가 2번째 인격을 가지게 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비서가 여기 온 2번째 이유는 엘샤가 처형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공주는 그녀의 반지를 빼앗아 배를 조종하기 위해 그녀를 처형하고 싶어 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마을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하지만 공주는 그녀에게 한쪽 다리를 자를 선택권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배를 시동하는 데 필요한 건 다리 하나뿐이었거든요. 이때 에로와 일행은 도망쳤지만 선장의 병사들에게 막혀서 에로는 변신해야만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는 달렸지만 중간에 가로막혔죠. 엘샤는 마을 사람들의 자유를 얻기 위해 결투를 요청했고 선장은 자신이 진리 없다고 자신해서 그 도전을 받아들였어요. 둘 다 변신했지만 당연히 엘샤가 불리했어요. 에로는 새로운 힘을 각성하고 날개가 생겨 엘샤에게 날아갔어요. 여자 선장은 엘샤를 끝내려 마지막 기술을 쓰려 했지만 에로가 도착했어요. 그가 대신 싸우려 했지만 엘샤는 자신이 싸우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는 그녀가 쓸 수 있게 검으로 변신했어요. 하지만 그는 너무 무거워서 그녀가 사용하기 힘들었다. 그는 검 뒤에 추진기를 만들어 그녀가 빙글빙글 돌게 했다. 그녀가 돌진하자 에로는 엘샤를 들어올려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도록 했다. 여자 선장이 맞는 것을 보며 공주님은 그녀가 죽을까 걱정했지만 에로에게 패한 사람은 목숨을 잃지 않는다. 공주님은 돌아와서 뒤로 물러섰고 마을 사람들을 처치하기 위해 변신 반지를 꺼냈다. 수바이는 그녀가 최고의 피제물로 선택되었다고 언급했고 선장은 이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엘샤는 공주님이 제정신을 되찾도록 하려 했다. 본래의 인격이 다시 강하게 일어나 어둠의 인격을 그녀의 반지 안에 봉인했다. 그녀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을 대피시키기로 결정했다. 엘샤는 공통의 적과 싸우기 위해 그녀와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다. 왕은 이제 전투에 참여하여 모든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었다. 그는 더러운 노인이라고 불렸고 상대가 생기면 매우 흥분했다. 한편 공주는 다른 자아보다 자신이 더 잘 다스릴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다. 수바이와 의사는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등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론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고 이 인공등을 완벽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대가로 수바이는 몇 개를 가져갔다. 공주는 아틀리와 엘샤를 불러 고민을 털어놓았다. 두 소녀는 공주가 자신감을 갖도록 도왔다. 회의 중에 에로는 그들을 떠나 벽과 놀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하기로 했다. 토론 후 수바이는 왕이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역을 공격할 것이므로 그곳에 제국군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약한 측면에는 전함을 보내 방어할 것이라고 했다. 전투가 시작되려 하자 전함은 출항하여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났다. 마을 원로는 더 이상 의사와 관련되고 싶지 않았고 귀족들에게 노란하는 것이 지겨웠다. 선장은 그녀의 오빠를 다시 만나 그가 여전히 싸울 의지가 있다면 반지를 건넸다. 공화국은 제국의 가장 강력한 지역을 공식적으로 공격했다. 잡병들은 언급할 가치도 없었지만 두 장군은 주목할 만했다. 한 명은 공격 속도가 번개와 같은 드래곤처럼 보이는 갑옷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장군은 에로가 이전에 만난 적이 있는 유명한 인물이었다. 대장과 그녀의 팀은 이 두 장군을 처리하기 위해 급히 나섰다. 에로의 편에서는 수바이가 에로에게 꿈을 바꾸기를 원했다. 그는 그가 이 세계를 통일하고 두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 자원으로 그는 쉽게 벽을 파괴할 수 있었다. 그의 그룹은 그들의 가장 큰 적인 카이를 만났다. 카이와 낸이 함께 변신하여 에로를 강제로 내려오게 해 그들과 대면하게 했다. 그는 카이를 공격하려 돌진했지만 낸이 막아섰다. 카이는 지나갔고 수바이는 엘샤에게 자리를 지키고 배를 조종하라고 했다. 접근하는 졸개들은 모두 수바이가 격추시켰다. 에로는 낸을 속이기 위해 분신을 사용한 뒤 날개를 이용해 날아가려 했다. 그는 카이를 하늘로 끌어올린 후 떨어뜨려 수바이가 계속해서 사격할 수 있게 했다. 공중에 있는 카이는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이를 반복하며 카이를 끌어올려 수바이가 사격하게 했고 카이는 수바이가 비겁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칼을 들고 카이를 마무리하려 돌진했지만 낸이 그 길을 막았다. 그녀는 갑옷을 잃고 자폭을 막기 위해 그에게 뛰어들었다. 그는 그녀의 폭탄을 해제하려고 반지를 제거해야 했다. 그는 손을 찔렸지만 그녀를 때려 정신을 차리게 했다. 그 후 그는 아틀리가 사용할 검으로 변했다. 그녀는 그를 휘둘러 적군을 쓸어버렸다. 카이도 총을 너무 많이 맞아 쓰러졌다. 다른 전장에서는 전투가 여전히 치열했고 왕은 교활하게 대장을 몰래 물어 그녀를 궁으로 날려보냈다. 카이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후퇴하기로 결심했다. 수바이는 에로가 카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을 탓했지만 그가 통합자가 되었을 때 친구로 여길 수 있도록 카이를 살리길 원했다. 카이는 나중에 캠프에서 깨어났지만 여전히 패배에 대해 씁쓸해했다. 에로는 손을 붕대로 감으러 돌아갔다. 수바이는 그에게 믿음 입자라는 것에 대한 여러 이론을 설명하고 손 부상으로 인해 싸우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알렸다. 조심하지 않으면 단순히 반지를 부수는 것 대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들은 공화국을 산길로 유인의 공격을 유도하고 떨어지는 바위로 왕을 짓누르려는 전략을 세웠다. 그때 사람들이 전쟁에 반대하여 항의했고 공주는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나타났다.
사람들은 공주를 신뢰하기로 했고, 반면에 대장은 이 패배에 대해 부끄러워했다. 이 순간, 내는 장군과 훈련 중이었는데 왕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가 더 강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걸 알았던 왕은 그녀를 묶어 폭포로 던져 스스로 살아남게 했다. 그녀는 간신히 수면 위로 올라와 나무 뿌리를 입으로 붙잡았다. 비트는 이때 뭔가를 하고 싶어 수바이에게 반지를 요청했지만 그는 먼저 배의 대포 사용법을 배우고 싶어 했다. 갑자기 에로가 나타나 왜 수바이가 그렇게 열심히 이기려 하는지 물었다. 다음 날 아침, 전함 전체가 공화군을 측면에서 포위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들은 쉽게 막히지 않았다. 다시 카이가 혼자 나타나 변신했지만 여전히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아틀리가 먼저 공격하고 에로는 하늘로 쏴서 비트가 발사할 수 있게 했다. 카이는 격추되었고 병사들이 마무리하도록 남겨졌다. 에로의 그룹은 남은 측면을 돕기 위해 나아갔다. 이 시점에서 대장은 왕의 앞에서 약간 위축되기 시작했다. 낸이 돌아와서 각성을 했고 왕은 그녀에게 또 다른 반지를 주었다. 그녀는 다시 카이를 찾으러 갔다. 카이는 몇몇 군인들에게 구타당하고 있었고 낸이 도착했을 때 자신의 여정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있었고 카이가 자신의 날개를 사용해 싸우기를 원했지만 카이는 여전히 자신의 압도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낸은 그가 그 존엄성을 버리고 전력을 다해 싸우도록 주먹을 날렸다. 마치 수바이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역시 각성을 했고 낸과 합쳐서 날개를 착용하고 추격하기로 결심했다. 전함이 지원하러 도착했을 때 대장은 거의 지쳐 있었다. 에로가 공격을 하려던 순간 카이가 그를 발견했다. 카이는 이제 자신이 에로와 다르지 않다고 믿었다. 카이는 에로를 하늘에서 내쫓고 엘샤를 공격하려 돌진했다. 엘샤는 배에서 떨어져 나와 전투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에로는 전력을 다해 싸우기로 결심했지만 손에 쥔 검을 막 사용하려던 순간 갑자기 검이 고장났다. 낸은 그 원인이 자신이 낸 상처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둘 중 누구도 에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었다. 그래서 에로 역시 두 사람에게 전력을 다해 맞서기로 했다. 저 아래에 있던 두 소녀는 이제 베테랑 장군 2명을 상대하고 있었고 에로는 카이의 검에 맨손으로 맞서야 했다. 그는 탄력을 얻기 위해 물러섰다가 에로에게 돌진했을 때 지휘관이 나서서 그 공격을 막았다. 두 소녀는 이제 선장의 두 충직한 부하에게 부축을 받고 있었고 그들은 오해하고 가둬버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선장은 에로가 팔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자 그에게 하늘로 날아오르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하고 따랐고 카이와 렌은 하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그들 둘은 되돌아와 카이와 렌을 하늘에 한정된 물체로 밀어넣었고 선장은 그 틈을 타 그들을 끝내려 했다. 하지만 에로는 그들을 죽일까봐 두려워 공격을 멈췄고 그들은 도망칠 기회를 얻었다. 츠바이는 그에게 선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칼로 변하라고 지시했고 그는 그렇게 했다. 그리하여 4명의 합체된 존재들 간의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갑자기 공주는 전투가 사람들에게 방송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갑자기 카이와 렌이 분리되었고 에로는 렌을 추격하기 위해 로봇으로 변신해야 했습니다. 카이는 선장의 다리를 잡기 위해 와이어를 던져 그녀를 감전시켰고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로는 그녀를 지탱하고 카이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 급히 내려가야 했습니다. 두 여성은 서로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비트나오는 엘샤가 더 이상 조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배를 조종해야 했습니다. 공주는 더 이상 앉아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 어두운 본성을 억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에로는 카이를 푸른 하늘로 데려가 그가 정신을 차리고 츠바이를 이해하기를 원했다. 츠바이가 모든 것을 배신한 이유는 그가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야. 저 벽 너머를 보고 그것들을 만든 자가 누구이며 에로를 이곳에 보낸 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던 거지. 그러나 렌이 급히 달려들어 카이와 다시 한번 합체했다. 그들은 에로를 땅으로 던져버렸어. 그처럼 오로지 벽 밖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그가 마무리하려던 순간 공주가 갑자기 나타났어. 그녀는 카이 앞에 다가왔고 카이는 아무리 해도 그녀를 공격할 수 없었어.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동료들을 치유하고 에로가 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왔어.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황제도 이제 자신이 전투에 나설 때가 왔음을 알게 되었어. 그는 한 번에 10개의 반지를 끼고 전장으로 곧장 돌진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적을 산길로 몰아넣고 있을 때 황제가 도착했는데 그곳이 너무 좁다는 걸 발견하고는 손을 한번 휘둘러 산의 양쪽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들의 폭탄 계획은 실패했고 이제 그들은 이 괴물과 직접 맞서야 했습니다. 대장은 돌진에 공격했지만 그에게 꽉 잡혔습니다. 에로가 그녀를 구하려 했으나 둘 다 던져졌습니다. 그가 다시 휘두르자 그들 뒤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날아가고 공주만 남았습니다. 공주는 에로와 대장을 회복시켰지만 그는 그녀에게 곧장 다가가 그녀의 악한 본성을 되찾게 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압박을 받았고 다시 그 악한 자아의 통제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녀는 이 더러운 늙은 남자를 도발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배가 움직이지 않고 공주가 여기서 미쳐버린 탓에 상황이 매우 불안정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수바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가 해결책을 찾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공주는 공격을 시작했고 왕은 방어를 위해 방패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의 반지는 점점 부서졌다. 그의 강한 믿음 덕분에 양으로 질을 보완해야 했다. 공주는 발을 드릴처럼 변형시켜 방패를 뚫고 그가 그녀의 신발을 핥게 만들며 이전에 선언한 대로 행동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그녀의 검과 심지어 그녀의 다리 하나까지 흡수했다. 선장은 공주를 돕고 싶었지만 카이가 가로막았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각자의 상대가 있었으므로 공주는 이제 스스로를 방어해야 했다. 그녀는 두 쪽의 병사들이 싸우고 있는 곳으로 돌진했다. 적과 아군의 병사들을 계속해서 처치하며 힘을 흡수했다. 사람들은 공주가 너무 두렵다고 느꼈지만 다른 이들은 이것이 최고 선택에 의해 결정되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에로는 대장이 계속 집중력을 잃고 있음을 보았고 그녀에게 카이를 저지하라고 말한 후 대신 공주를 구하러 갔다. 그는 자신을 나누어 예방을 막고 공주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급히 달려가서 그녀에게 공격을 시작했다. 전송이 갑자기 끊어졌고 사람들은 공주의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을 잃기 시작했다. 최고가 전송을 재개하도록 허락했고 에로에 의해 공주는 다시 자비로운 본성을 되찾았다. 츠바이가 말을 마쳤다는 것은 전략을 끝냈다는 뜻이었어요. 츠바이는 에로와 엘샤가 핵심이 되는 계획을 위해 모두에게 후퇴하는 척하라고 했어요. 둘은 먼저 배로 돌아가 모두가 후퇴하기를 기다렸어요. 츠바이는 배를 180도 돌리고 대포 준비를 명령했어요. 에로는 대포와 결합할 에너지원이 되었고 적군은 츠바이가 예상한 대로 대형을 갖추었어요. 에로의 힘과 결합된 단 한 발의 대포가 적군의 병사들 대부분의 반지를 잃게 해더는 싸울 수 없었어요. 그러나 카이와 렌은 하늘을 날아 피했고 황제는 여전히 단단히 서 있었어요. 에로는 그들에게 빠져나갈 길을 주려 했지만 황제는 그들에게 재래식 무기로 싸우라고 재촉했어요. 그들은 카워드이 아니었고 앞으로 돌진하여 대장과 그녀의 사람들에게 반응하도록 강요했다. 에로는 케야에게 군인들을 멈추라고 말하려 했지만 트서바이는 이 사람들이 이성의 의해가 아니라 이상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주는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의 피가 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므로 그들이 공격할 의도를 포기할 때까지 치유할 것이다. 다른 이들도 그녀를 따르며 달려가 도와주었다. 황제도 그녀에 의해 회복되었고 결국 한계를 느끼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갔다. 그는 휴전을 명령하고 패배를 인정했다. 두 장군은 여전히 싸우고 싶어 했지만 케이는 이것이 황제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들을 멈추게 했다. 두 측은 악수를 하고 협상하여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에로와 모두는 마지막 한 발사를 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집에 가기 전에 배를 조금 수리할 준비를 했다. 공주와 선장은 먼저 돌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두 번째 인격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릴 계획이었지만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그 악의 인격이 진짜 그녀의 본성이라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돌을 던졌다. 에로의 무리는 이제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고 소녀들은 성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바이는 여전히 에로가 왕이 되는 아이디어를 고려해 주기를 희망했다.
선장은 변신 반지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는 화난 군중으로부터 공주를 데려가야 했다. 애틀리는 이제 전투에서 상당히 쓸모없다고 느꼈지만 애셔는 그녀가 항상 먼저 행동하므로 자신을 그렇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공주는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녀를 끌어당긴 대위에게 화를 냈다. 의사와 2명의 궁정신하도 달려와 사람들이 그의 실험실에 침입하여 변형반지를 훔치려 했으며 공주가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했다고 알렸다. 그 대위는 이 정보가 최고의자에게 유출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공주가 사람들에게 설명하러 가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갑자기 기절했다. 그녀의 방으로 옮겨진 후 대위는 공주가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바이는 이제 배를 복구하는데 하루 이상이 필요했다. 갑자기 그들은 이상한 로봇의 공격을 받았다. 에로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나가야 했지만 상대방의 완전한 형태를 볼 수 없었다. 에로는 그걸 막기 위해 자신을 나눴지만 공격자는 사라졌다. 그동안 사람들은 쿠데타를 일으키며 공주를 나오게 해 설명을 요구했다. 대장은 공주를 호위했고 그녀가 말을 하려는 순간 에로의 로봇이 날아와 사람들을 짓밟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이 죽었고 대장은 조치를 취해야 했다. 하지만 이 에로는 날아가 버렸고 그것이 그를 흉내내고 있는 광대라는 것이 드러났다. 공주의 신하들은 모두 이 음모의 배우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후 인형을 만들어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공주가 이단적인 예로 집단을 나라로 데려왔다고 선동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사냥하고 있었다. 공주는 사람들을 진정시키지 못했고 최고 존재가 나타나 가장 잘생긴 모습으로 변신해 사람들과 소통했다. 그는 공주의 칭호를 박탈하고 사람들에게 처형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대장은 사람들을 막았지만 비서가 공주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대장이 공주를 데려가려 했으나 광대가 가로막았다. 그리하여 공주는 포로가 되었다. 의사가 최고 존재를 찾으러 갔을 때 그는 자신의 목적이 전쟁을 계속 일으키는 것임을 밝혔다. 그는 공주의 평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또한 의사가 잘못 겨냥해 글라이더에서 공주를 쏘게 만든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팔찌를 활성화하고 저항하려 했지만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심하게 얻어맞았다. 길이 막히자 그는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했다. 공주는 처형 직전이었지만 에로가 제때 도착해 그녀를 구했다. 그는 또한 의사에 보고 덕분에 자신이 사칭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바이는 배를 수리하기 위해 10배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에로는 마을 사람들을 찾고 싶어 했고 광대는 선장이 처리하기로 했다. 의사는 마을 사람들이 대피해 있던 건물을 배로 옮기려다 사람들이 찌르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최대한 멀리 데려가려고 했고 뒤에서 막으려 했지만 여러 번 찔렸다. 에로가 마을 사람들을 처리하러 왔지만 의사는 더 이상 구할 수 없었다. 그는 공주에게 최고를 조심하라고 경고한 후 세상을 떠났다. 비서가 이것은 내부 국가 문제라며 공주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아틀리는 그녀의 배와 사람들도 독립국가이므로 그녀의 후원자인 공주가 해를 입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때부터 2달이 지났다. 누구도 2달 동안 보물이 왜 떨어지지 않았는지 알지 못했다. 동시에 공화국의 군사력은 상당히 감소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은 2개의 주요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독립국가로 인정받았다. 아틀리는 2달 전 최고가 그들이 독립국가가 되기를 원한다며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여왕이 되었다. 국가가 많을수록 전쟁은 더 커질 것이다. 배는 정착할 장소를 선택하고 농업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았고 모두가 누가 통치자가 되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모두가 거절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틀리가 선택되었다. 어느 정도의 숙고 후 최고 지도자는 지루함을 끝내기 위해 다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그날 서명식이 바로 이 배에서 열렸다. 공화국의 왕이 초대되었다. 비서, 이제 제국의 황제도 참석하기 위해 왔다. 이전에 대통령도 초대되었고 한때 거부당했던 이 마을이 이렇게 커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입장할 때 제국의 황제는 이제 평의회 의원이 된 페인이 공주에게 분명한 경멸을 보였다. 대장은 여기 참석한 봉신들이 모두 그들의 나라에 속하기로 결정했으며 어떤 나라가 공격하려 한다면 이 봉신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전에 그녀의 지휘하에 있던 기갑 부대는
다시 한번 그녀를 따르고 제국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전에 소년의 화살에 도움을 받았던 이가 여기 와서도 도왔다. 다른 봉신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치켜 세웠다. 한편 공화국의 두 장군은 군사력을 크게 잃어 대부분의 반지를 잃었기 때문에 맨손으로 로봇과 싸우도록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카이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신념 입자를 연구하며 반지 없이 전투 갑옷을 활성화할 방법을 찾고자 했다. 에로의 각성이 인류의 멸망을 의미한다는 사실 외에도 그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로와 추바이, 트수바이가 도착했습니다. 두 장군과 렌은 싸우려고 했지만 재상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재상의 역할은 왕 다음가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추바이는 전에 보았던 뚱뚱한 재상이 어디 갔는지 궁금해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공화국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보고 돈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그가 도망치는 중에 우연히 광대의 손에 떨어졌고 광대는 그가 최고위 인물에게 선택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추바이가 들어서자 그는 협상을 시작했고 평화의 대가로 공화국의 땅 일부를 원했습니다. 렌은 이를 협박으로 보고 거절했지만 에로는 그녀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츠바이가 자신을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 준비 없이 여기에 온다고 감히 생각했다고. 츠바이는 자신이 떠나기 전에 설치한 폭탄을 꺼내 그녀를 위협했고 그녀는 폭탄을 모두 찾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츠바이는 옷을 부풀리며 그녀를 밀어냈다. 카이도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했는데 그녀 스스로를 우습게 보이게 하고 있었다고. 아틀리 쪽에서는 서명식이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카이는 츠바이에게 왜 위험을 감수하고 땅을 위해 돌아왔는지 물었고 츠바이는 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카이는 그것이 핑계라는 걸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운명의 배가 운명의 땅에서 깨어날 때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고 기록에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분명 그들의 배와 에로우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남은 글씨는 찢어져 있었고 카이는 스바이, 트수바이가 이 일을 저질렀다고 의심했다. 스바이, 트수바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총장은 황제가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어서 모든 사람을 직접 학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위협으로 사용했다. 전쟁을 일으킬 이유는 그저 이 총장을 죽이면 되고 그러면 에로와 스바이, 트수바이를 비난할 수 있었다. 자신이 덫에 걸렸음을 알게 된 스바이, 트수바이는 자신이 차지하고 싶어 했던 땅에 숨겨진 것이 또 다른 전함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폭발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스바이, 트수바이의 소행이 아니었다. 또 다른 전함이 나타났고 그것을 조종하는 것은 오래된 총장이었다. 그는 타이였고 이제부터 공화국은 그의 통제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엘셔와 비트는 떠나려던 참에 우연히 벽 밖에서 왔다고 말하는 신비로운 인물을 만났다. 타이가 공화국 전역을 휩쓸기 시작했다. 왕은 이를 흥미롭게 여겼고 서명식이 끝났다고 선언하며 전장에서 다시 만나자고 작별 인사를 했다. 모두 떠났지만 에로우는 전장에 뛰어들고 싶어 했다. 그는 조종석을 공격했지만 적은 이를 노출하지 않았다. 그가 반격하자 아틀리는 에로우에게 방금 만난 신비로운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불렀고 에로우는 돌아가야 했다. 에로우가 후퇴하는 것을 본 적은 이제 공화국이 자신에게 맞설 수 없으며 자신에게 합류하고 싶은 사람은 환영한다고 선언했다. 총리는 유혈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사들에게 각자의 편을 선택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 엘샤 그룹이 발견한 신비한 소녀는 린 신앙의 추종자라고 주장했다. 이 신앙의 창시자는 에로가 곧 세상에 진실을 전하기를 원했다. 그는 성벽 밖의 신성한 산맥으로 가야 했다. 그곳에 가는 방법을 제공할 것이니 에로는 가게 될 것이다. 그 소녀는 결국 먼지가 되었다. 수바이는 그것을 조사했고 그녀가 신념 입자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전투 갑옷은 에로를 걱정하게 했다. 그는 진실을 알게 될 때 세상이 예언된 대로 파괴될까 걱정했다. 하지만 수바이는 에로가 도착한 이후로 세상이 이미 변했으므로 이를 파괴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한편 공화국의 병사들은 타이를 공격하려 하고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발포했지만 황제가 나타나 그의 전함을 향해 돌진했다. 겁에 질려 사격을 했지만
황제는 대통령에게서 받은 반지 덕분에 살아남았다. 전함이 더 높이 날아오르자 황제는 활을 만들어 하늘로 자신을 쏘아 올려 태희에게 떨어졌다. 그는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를 끝내고 전함을 격추시켰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전함 안에 더 많은 반지가 있다고 알려 공화국도 이제 자체 전함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제국의 왕은 공화국이 침략할까 걱정했지만 최고 지도자는 공화국의 첫 번째 목표가 애로의 나라일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그는 또한 최고 지도자로부터 상자를 받았고 즉시 시민들의 대피를 명령했다. 사람들이 떠나자 그는 그것을 활성화해 제국 아래에 있던 또 다른 전함을 끌어올려 애로를 겨냥했다. 최고의자는 애로의 배에 메시지를 보내며 그가 보낸 2가지 선물이라고 전했다. 수바이는 최고의자가 배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왜 이 순간에 일어나기로 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린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에로우는 수바이가 이전에 세상을 파괴할지 아닐지 확신하지 못했던 걸 알았지만 모두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은 벽 근처에 도착했으나 제국의 배가 따라붙으며 대장과 그녀의 부대가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상대편은 날 수 있는 많은 병사를 풀어놓았지만 일행의 목적은 오직 에로우를 위해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었다. 그는 배의 이물에 서 있었고 수바이는 배를 돌려 세우며 직립 메커니즘을 작동시켰다. 대포는 더 커졌고 피할 수 없는 빛의 광선을 발사했다. 이것은 수바이의 2달간의 연구 결과로 날아다니는 적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직선을 쓸어내고 양쪽으로 회전하며 제국군을 완전히 소탕했습니다. 신앙 입자를 잃은 그 배는 더 이상 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로우의 그룹은 벽을 향해 계속 나아갔고 또 다른 제자가 나타나 그들에게 벽을 통과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벽은 그들을 통과시켰지만 반대편에는 또 다른 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속해서 3개의 벽을 통과했습니다. 제국은 벽을 접근해 조사하기 위해 더 많은 고리를 꺼냈습니다. 에로우의 그룹은 산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기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해골이었습니다. 의사의 머리도 거기 있었다. 선장은 확인하러 달려갔지만 누군가 그녀에게 만지지 말라고 했다. 이 사람은 린 신앙의 조상이었다. 이 얼굴들은 죽은 자들을 나타냈고 기둥이 높을수록 그 영혼은 천국에 가까웠다. 조상은 에로우가 모든 것을 기억하기를 원했다. 그런 다음 그는 에로우에게 마법을 걸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다른 이들이 에로우를 도우려 했지만 저지당했다. 황제의 배도 지나갔고 추격 중이었다. 그룹이 돌아서서 사격할 준비를 하던 찰나 에로는 혼자서 전투에 뛰어들었다. 그의 몸에 있는 상처들이 아물기 시작하며 그는 제어를 잃을 뻔했다. 황제는 에로가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는 반지를 잃고 목숨을 잃었다. 에로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죽인 후 극도로 충격을 받았다. 에로는 떠나려고 했지만 전류에 의해 붙잡혔다. 그의 힘은 다시 통제 불능이 되어 주변의 모든 황제 군인들을 말살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에로는 무심코 그녀도 지우기 전에 달아나라고 대장에게 무력하게 말했다. 이제 그들은 에로가 세상의 파괴를 가져오는 존재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가부장자는 사실 최고에 의해 보내진 광대였다. 그는 처음부터 에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파괴자로서 에로의 고유한 힘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렇게 했다. 그 후 광대는 에로를 유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게 했다. 그렇게 모든 제국의 군인들은 에로의 손에 의해 전멸했다. 영혼의 산이 더 높아졌다. 에로가 여기로 오게 된 이유는 이곳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반지를 제거하려 했지만 그의 몸이 저항했다. 그는 배를 향해 총을 발사했지만 그 공격을 제때 자폭할 수 있었다. 그는 모두에게 자신을 쏘라고 말했는데 모두가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여러 번 그들을 구했지만 이번에는 할 수 없었다. 모두가 수바이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는 항상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압박 속에서 수바이는 모두에게 배의 기술을 겨냥해 화력을 쏘라고 지시하며 그가 수리를 받을 동안 아무도 해를 입지 않도록 멀리 가라고 말했다. 선장이 나갔고 파이니는 따라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선장은 파이니가 아직 날 수 없기 때문에 그녀를 멈췄다.
그들은 광대에게 막혀 있었고, 그래서 아틀리가 선장이 전력을 다해 공격할 수 있도록 그녀의 발을 묶으러 나갔다. 그녀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에로가 가도록 배를 쏘아내렸다. 그는 날아갔고, 수바이는 돌아가서 정보를 얻기 위해 산으로 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수프림은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벽을 세웠다. 수바이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압박을 다시 느꼈고, 이 정도로 수바이가 침착함을 잃은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빛이 수바이를 구해주었다. 여기에는 에로를 그들에게 보내준 상자를 포함하여 처형 마을의 유적이 있었다. 에로는 매우 멀리 갔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반지를 제거하려고 했다. 그들의 에로와의 통신은 끊겼고, 지금은 수프림이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에로는 공화국의 국경에 도달했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우연히 죽였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신을 대적하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그들은 이미 강한 적들을 많이 상대해왔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었다. 비트는 수바이가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물론 그랬고, 그는 페이니의 도움이 필요했다. 공화국의 왕은 다시 한번 최고 지도자를 만났고, 신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 그는 최고 지도자의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이 벽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여겼다. 그는 그를 물리치고 자신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타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배의 통제권을 총리에게 넘겼고, 배는 이륙했다. 아틀리와 엘샤는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은 이제 일어난 일들로 인해 둘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에로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제어하려고 했다. 벽이 완전히 낮아지자 수바이의 그룹은 여정을 계속했다. 빛이 수바이에 접근하여 그의 무용담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수바이는 그에게 매우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 에로우는 높이 제한에 도달했으며 그것을 초과하려고 했다. 그는 보물 드롭 구멍을 발견하고 들어갔지만 방향을 잡기 전에 광대에 의해 끌려 나왔다. 그녀는 그를 던져버렸고 그는 공화국의 배 바로 앞에 떨어졌다. 왕은 에로우를 신의 사냥개로 다룰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선장이 그들에게 멈추라고 말했다. 수바이의 그룹이 도착했다. 수바이는 왕과 협상하며 자신도 왕에게 맞설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원래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왕은 수바이가 에로우와 대면하는 것을 허락했다. 왕은 수바이에게 힘을 증명할 기회를 주었고 그가 에로우를 이기면 다음 상대는 왕이 될 것이었다. 이제 왕이 간섭하지 않을 것이므로 수바이의 그룹은 긴장을 풀 수 있었다. 파이니는 대포를 충전할 것이다. 대장의 두 부하가 공주를 공격하여 그녀가 흡수하고 그것을 에로우에게 돌려보낼 수 있도록 했지만 에로우는 여전히 막아냈다. 그러나 파이니는 에로우에게 접근하는 데 성공했고 그녀의 또 다른 인격이 그의 손을 잡고 쥐어 그를 산산조각 내고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파이니는 그녀의 다른 자아를 설득하여 함께 싸우도록 했다. 그는 다시 수바이를 만날 수 있었고 수바이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 수 있었지만 로봇 형태가 아니더라도 수바이를 사라지게 할 수 있었다. 에로우는 당황하며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고 결국 그는 최고 존재를 직접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날아가자 광대 여성은 뒤따르려 했지만 파이니는 선장에게 최고 존재가 그들을 겨냥하기 전에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제국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했다. 광대 여성이 따라오려 하자 렌이 그녀를 막으러 뛰어들었다. 그녀와 카이는 수바이에 대한 복수를 위해 그녀를 처리하고 싶어 했다. 카이는 수바이의 포부를 과소평가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또한 그녀가 추구하던 목표에 의해 죽임을 당한 수바이가 안타까웠다. 카이는 계속해서 공격을 했고 그로 인해 광대 여성은 산산조각 나서 폭발했다. 이 시점에서 모두가 수바이와 에로우 없이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그들은 두 사람에게 너무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트는 수바이가 자신에게 준 반지를 꺼내며 그 두 사람이 없더라도 그들은 강해졌으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가난하게 살기보다 신과 맞서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든 그룹은 제국으로 돌아가 최고자를 대면하고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출발했다. 대장은 제국에 도착해 사람들에게 도망가라고 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녀나 공주를 신뢰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녀는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 힘을 사용해야 했다. 그녀는 최고자와 마주쳤고 그는 인간들이 절망 속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더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의 형을 모함했는지를 드러내어 그녀를 분노하게 했지만 그녀는 완전히 막혔다. 그는 그녀가 진실을 알았을 때 형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미친 듯이 그에게 돌진했지만 반복적으로 밀쳐졌다. 그녀가 대포로 쐈을 때 그는 막아서 그녀를 붙잡았다. 그가 그녀를 부수려고 하던 순간 에로우가 그녀를 구하러 도착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그를 파괴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죽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는 전혀 공격을 맞출 수 없었고 이는 그를 더욱 오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 하지 않는다고 믿게 했다. 그는 봉쇄되었고 그의 귀빈들이 공화국의 전함에 도착했기 때문에 대장을 상대로 마음대로 싸울 수 없었다. 왕은 사람들에게 수백 개의 반지를 꺼내오게 했고 그는 혼자서 20개가 넘는 반지를 몸에 착용한 후 수행원들과 함께 싸우러 나갔다. 모두가 이제 날 수 있었지만 카인은 여전히 린을 곁에 두었다. 최고자는 에로우에게 왕을 공격하라고 했지만 그는 분의 광선을 막아내고 심지어 그를 날려버리기까지 했다. 최고의 존재가 에로우에게 사방으로 광선을 쏘게 했을 때 황제는 그것을 모두 되돌려 보냈다. 그는 여러 팔을 불러 막아야 했고 에로우는 츠바이를 잃은 후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이유로 왕이 자신을 끝내주길 원했다. 왕은 그를 목 졸랐고 그의 몸은 점차 츠바이처럼 사라졌지만 결국 그는 에로우의 검을 쥔 젊은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는 신의 무기를 신의 하인에게 쓰기로 결심했다. 최고의 존재는 진지한 싸움에 몰리게 되었다. 그는 반지를 꺼내 전투 갑옷으로 변형시켰고 자신을 위해 전함도 만들었다. 그의 전함은 계속해서 주위에 포격을 가하며 넓은 지역을 폭격했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파이니가 도착해 모두를 되살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최고의 존재에게 맞설 수 없었다. 그는 전함을 둘러싼 장벽 필드를 활성화했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트는 앞으로 나아가 츠바이가 남긴 반지를 꺼냈다. 반지는 커지며 전함과 합쳐져 그들의 함선을 거대한 로봇으로 변신시켰다. 비트는 항상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었기 때문에 츠바이에게 신뢰를 받았다. 비트가 다른 전함의 팔을 상대하는 동안 파이니는 그 틈을 타 모두를 회복시켰다. 그녀의 능력은 편리해 보였지만 치유하려면 고통을 견뎌야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녀에게 해를 끼쳤다. 왕은 그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결심하고 최고 존재가 숨어있는 곳으로 돌진해 그를 끌어내려 했다. 그는 공격을 막아내고 전투를 즐기기 위해 전함에서 자신을 분리했다. 왕은 그가 전함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들 사이에 연결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가 전선에 달려들었지만 전선은 유난히 단단했다. 두 장군과 카이조차도 전선에 흠집을 낼 수 없었다. 왕은 끊임없이 최고자에게 채찍질당하고 있었고 파이니는 계속 회복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최고자는 그녀의 회복 능력을 억제하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하려고 넓은 범위의 기술로 공격했다. 이때 비트는 대담한 생각을 떠올렸다. 그는 두 전함을 합쳐서 더 크고 강력한 로봇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모두가 그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비트는 츠바이가 항상 전함을 원했던 이유가 이것이라고 생각했고 합쳐진 전함의 힘은 전선을 끊기에 충분했다. 동시에 비트는 그에게 미사일을 퍼부었다. 왕은 여전히 이곳의 규칙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이 여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와 에로는 앞으로 돌진했고 그는 에로에 의해 점차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회복을 위해 신념을 사용해야 했다. 그는 에로가 자신의 헛소리를 듣지 말고 그냥 직진하기를 원했다. 그는 검 뒤쪽의 스러스터를 활성화하고 그와 함께 밀어내기 위해 돌진했다. 왕은 다시 화살처럼 자신을 쏘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여 그에게 곧장 날아갔다. 하지만 그는 에로를 본래 형태로 되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이 찔리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그에게 감사했다. 그는 가시를 성장시켜 왕을 찔렀다. 그는 단지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이들이 뛰어들고 싶어 했지만 광대 여인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황제는 쉽게 물러나기를 거부했다. 그는 최고의 존재의 몸에 쓰러져 죽더라도 그의 힘을 가져가기로 결심했다. 한번 찔러 그의 몸에서 모든 반지를 뽑아내고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최고의 존재를 둘러싼 장벽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때 최고의 존재의 배가 폭발했다. 그날 오후 모두가 폐허 앞에 서서 왕에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랐다.
그들은 하루 종일 수색했지만 에로와 두 악당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갑자기 농장의 아이들이 에로가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괴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이고 무력해져 아무도 그를 멈출 수 없었다. 카인은 그를 찾기 위해 날아갔고 그를 쓰러뜨릴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곧바로 싸움에 돌입했고 왕에게 배운 덕분에 그의 분의 빔을 막을 수 있었다. 그는 또한 스스로 배운 기술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두운 구체를 만들어 에로에게 던지는 것이었다. 이 구체는 그의 몸을 돌로 만들어 회복을 방해했다. 그는 에로에게 여러 개의 구체를 연속으로 던졌고 드디어 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마법 같은 방식으로 포털이 나타나고 츠바이가 그곳에서 뛰어나왔어요. 하지만 그 츠바이는 전투 갑옷 2개만큼이나 컸어요. 그는 무언가를 해서 에로가 다시 통제권을 되찾고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카인은 이 츠바이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요. 츠바이가 이렇게 클 리가 없었거든요. 사실 이건 츠바이의 신앙 형태였고 실제 츠바이는 배에 있었어요. 사흘 전 비트가 츠바이를 찾으러 왔을 때 츠바이는 자신이 연구하고 있던 것을 비트에게 보여줬어요. 그건 자신을 전투 갑옷처럼 물질적 형태로 변신시킬 수 있는 장치였고 피니가 에로를 완전히 구할 수 있을지 도박을 하기로 했어요. 만약 구하지 못하면 스스로 분해되어 신에게 보내져 뭘 발견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는 이 말을 비트에게만 했고 자신이 3일 후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비트가 플러그를 뽑아서 그를 여기로 데려와야 한다고 했다. 츠바이가 돌아왔고 비트는 그에게 이곳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했다. 공화국의 사람들이 왕의 죽음에 연루된 에로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데려가려 했기 때문이다. 에로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대가로 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틀리는 이에 반대하며 에로를 되찾으려 했다. 하지만 비트의 고집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두 소년이 나타나 이곳이 자기들 영토라며 카이에게 그 사람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긴장된 상황을 보고 츠바이는 에로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공화국에 세상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배에 올라 저녁을 먹었고 내는 에로를 가까이에서 감시하며 서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원한다면 자신을 빨리 찔러도 된다고 말했어. 상황이 진정된 후 츠바이는 이 세계의 본질을 설명하기 시작했어. 기본적으로 이것은 신이 창조한 수많은 세계 중 하나야. 그들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가지로 나뉘어 있고 그들의 세계도 작은 가지에 속해 있어. 모든 세계는 공통된 지점으로 연결되는데 그곳이 신의 세계야. 신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들이 만든 힘의 입자를 모아. 기본적으로 신은 그들의 믿음을 먹어야 살아. 그들이 벽 밖에서 본 것들은 실제로는 죽은 자들의 믿음이 한 곳에 모여 신들이 흡수하기 위한 것이었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어떤 세계든 위협으로 간주되어 제거될 것이며 이제 에로가 파괴자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신이 다음 행동을 취할 것이다. 모두가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해 신과 싸우기로 결심했다. 파이니는 여전히 말을 통해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모두가 최고자가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츠바이는 그들이 추진에 사용한 바위 아래의 용융 금속이 실제로 센서라는 것을 더 밝히고 있다. 츠바이가 그 센서를 속일 수 있다면 아마도 그들은 다음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츠바이는 그곳이 신에게 신앙이 전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벽 밖으로 나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하지만 하늘의 고도를 제한하는 장치가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나갈 수 있을까? 에로는 보물의 문에 들어갔을 때 바깥의 공간이 보였던 것을 기억했고 이 논리에 따라 츠바이는 그가 도달한 위치가 신의 영역으로 이어지는 튜브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두 소녀는 이제 신들로부터 이 세상을 지키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게 되어 국가 간 동맹을 제안했다. 그들은 에로가 그곳으로 돌아가 파괴적인 힘을 되찾을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그들의 세계가 파괴될 가능성은 더욱 높았다. 에로는 자신의 기억 상실의 이유와 벽 저편으로 돌아가려는 욕망의 이유를 알고 싶어 했지만 츠바이는 아직 그것을 알아내지 못했다. 에로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고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카이는 그가 그렇게 됐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를 남자로서 도전했다. 그리고 그는 무장하지 않은 에로와 결투하기 위해 검을 뽑았다. 대장은 페이니가 개입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것은 명예의 결투였기 때문이다.
카이가 에로에게 돌진했지만 에로는 피했다. 에로가 왜 죽으려고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살기 위해 피하고 있었다. 카이는 에로가 너무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했다. 카이는 에로에게 왕을 죽인 자라며 최고 존재를 탓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했지만 에로는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방어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다가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친구들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카이는 에로가 반격하는 것을 보고 왕의 무기를 꺼내 공격하려 했지만 에로는 맨손으로 막아냈다. 이제 그는 자신이 파괴자인데도 그들과 함께 싸운 이유가 자신이 만난 사람들의 강한 생존 의지에 의해 변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들 덕분에 그는 오늘의 자신이 되었고 이제 그는 모든 희생자들의 삶을 짊어져야 했다. 그는 잠시 동안 카이와 싸웠다가 카이가 떠났다. 두 소녀가 그를 안기 위해 달려왔고 그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온 것에 자신이 있었다. 그는 빛을 기억하지 않는 척했지만 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는가. 카이는 다시 츠바이를 만났고 츠바이가 자신의 최근 행동을 에로에 대한 시험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츠바이도 카이를 시험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왕이 세상을 떠난 후 카이가 왕위에 오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카이를 위해 준비한 것들을 주었다. 카이 또한 츠바이가 자신의 옛 상처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카이는 츠바이의 큰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었다. 낸도 츠바이를 찾아왔고 그녀의 잠입 기술이 향상된 것을 알아챘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주장하기 위해 신조차 쓰러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성벽 밖에 있는 산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성벽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무 장애물 없이 쉽게 통과했다. 파이니는 이미 의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가 어떻게 억울함을 당했는지 알고 있었다. 군대는 이곳에서 자신을 희생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배자가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세상이 파괴될 때까지 살 것이다. 이곳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신앙의 에너지를 아낄 필요가 없었다. 그는 보물을 소환했지만 그것은 땅속으로 나선형으로 휘감아져 이 세상을 통째로 휩쓸기 위해 벽을 중심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길 원했다. 그는 신앙의 기둥을 흡수하여 검을 만들었다. 그는 그들을 자극하려 했지만 그들은 쉽게 덫에 걸리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검을 던져 그들을 땅에 고정시켰다. 추바이는 모두에게 탈출하기 위해 반지를 벗으라고 했지만 최고 존재의 창이 그들의 몸을 제어하여 탈출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는 온 세상에 이것이 하나님을 반대한 대가라고 선언했다. 카이의 공화국 군대가 광대 여자와 싸우며 세상을 파괴하는 기계를 막으려 할 때 에루히르는 그의 힘을 사용하여 창을 다시 탑으로 분리했다. 모두 힘을 합쳐 최고자를 물리치고 그 무기를 막기 위해 돌아섰다. 그들은 멈출 수 없었고 최고자가 돌아와 그들을 방해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형태로 돌아와 전함을 불러냈다. 쭈바이는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깨달았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막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쭈바이는 에로에게 카이와 합체하라고 말했고 전함은 최고자를 상대할 것이다. 에로는 검으로 변신하여 카이에게 이전처럼 블랙홀을 사용하라고 말했다. 그는 황제의 기술을 배우고 에루를 쏘기 위해 활을 활성화했다. 그는 카이의 기술을 증폭시켜 그 무기를 무효화했지만 최고의 존재는 또 다른 하나를 호출했다. 츠바이는 에루와 카이에게 이 세계에서 탈출할 출구를 겨냥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구멍을 뚫고 곧장 날아갔다. 전투함이 뒤따랐고 나머지 이들은 최고의 존재를 여기 막기 위해 남았다. 우주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이곳에 많은 다른 무기들이 있는 것을 보았고 모두 파괴했다. 마침내 그들은 신들과 그들을 나누는 벽에 도달했다. 카이가 공격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에루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나타나 그들을 막기 위해 변신했다. 그동안 최고 존재는 여전히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있었지만 그의 전투함이 갑자기 산산조각 나며 에루가 그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했다. 그들은 급히 공격에 나섰고 그의 전투함을 파괴했지만 그의 진정한 형태는 남아있었고 모두에게 반격했다. 그는 파이니를 겨냥했지만 광대 같은 여자가 선장이 지원하러 오는 것을 막았다. 이 시점에서 에루와 다른 이들은 신이 다른 사람들의 복제를 부르는 바람에 신에게 해를 입힐 수 없었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냈다. 인류는 실제로 이주했으며 질병에 감염되었다. 오직 한 명만 살아남았고 그 아이가 진정한 신이었다. 신은 발전하기 위해 많은 신앙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이 세계 시스템이 세워졌다. 그들이 제거된 이유는 왕과 인간들이 너무 강력하게 발전하여 시스템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강해지는 것이 왜 범죄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 그룹은 여전히 저항하려 했고 그래서 신은 그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했다. 신은 그들의 믿음 시스템을 차단하여 그들이 싸우기 위해 에너지를 끌어올 수 없게 만들었다. 그 사이에 파이니가 위험에 처하자 다크 파이니와 왕이 갑자기 나타났다. 둘 다 죽었지만 그가 산을 파괴했을 때 신에게 보내지지 않았다. 엘루가 그의 창으로 그들을 되살렸을 때 그들은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그 분열체는 다시 한번 광대 여인을 물리쳤다. 왕과 다크 파이니는 자신들이 곧 사라질 것을 알았기에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싸웠다. 그들은 힘을 합쳐 두 악당을 가두고 우주로 쏘아냈다. 왕과 다크 파이니도 그들을 쫓아 우주로 날아갔다. 왜냐하면 의사가 그곳에 있는 에루가 신앙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최고자는 이것이 자신의 끝이라는 것을 알고 그 순간을 즐겼다. 재충전된 에너지를 받은 츠바이가 비트에게 일하라고 말했다. 그의 신앙은 예신의 복제 전투함을 힘으로 바꾸고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시켰다. 에루도 더 커졌지만 신은 스스로를 분열시켜 그들과 맞먹을 만큼 커졌다. 그러나 에루는 그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을 돕고 기르기로 결심했다. 증거로 그는 한 마을을 신의 하수인을 물리친 사람들로 바꾸었다. 그들은 힘을 합쳐 불사조처럼 공격을 만들어 신의 화신들을 모두 파괴했다. 하지만 신은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신은 미끼로 선택하고 에루가 그것을 기를 수 있도록 허락했다. 결국 신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사라졌다. 그들은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 그 아이를 만났다. 그것은 2000년 동안 잠들어 있었고 이제 그들에게 고향의 좌표를 줄 것이다. 에루와 츠바이는 그것을 고향으로 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한 달 후 에루의 그룹은 세계의 복구를 카이와 그의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주 여행을 떠났다. 츠바이는 카이를 내내 보살핌에 맡기고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인 신의 고향 지구로의 여행을 시작했다.